아이고, 동네 사람들아, 이것 좀 보소. 이 독한 며느리가 시어미를 길바닥에 나앉게 만드네.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 난리를 치니 이게 사람 사는 집구석이냐고. 시어머니가 영업 중인 카페 한가운데 바닥에 드러누워서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는데요. 손님들이 다 보는 앞에서요. 옆에서는 신우이가 이 꼴을 휴대전화로 찍고 있었어요. 증거라면서. 아, 진짜 제가 친정어머니 돌아가시고 받은 보험금으로 잠도 못 자가며 피땀 흘려서 일궈놓은 가게를 왜 신우이한테 넘겨야 하는 건지. 근데요, 저는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웃었어요. 네, 드릴게요.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랑 신우이가 신이 나서 열쇠를 낚아챘는데 다음 날 아침 그 카페 문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 시청자 여러분, 열쇠 한 방으로 탐욕스러운 시댁을 발칵 뒤집어 놓은 통쾌한 폭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윤정아, 올해 34살이에요. 장례식장을 나서던 날 검은 상복 주머니 안에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죠. 사망보험금 수령 안내서 금액란에 찍힌 숫자는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3년 넘게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면서도 단 한 번도 제게 보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이 넣어둔 봉투를 발견했을 때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 움직일 수가 없었죠. 어머니가 아픈 몸으로 매달 보험료를 붓고 계셨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정아야, 이 돈으로 뭔가 해보자. 성훈이 거실 바닥에 보험 서류를 펼쳐놓고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뭔가라니 뭘. 카페? 네가 항상 하고 싶다고 했잖아. 작은 거라도 내 이름으로 된 가게 하나 갖고 싶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어머니가 목숨값으로 남기신 돈인데 함부로 손 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냥 넣어두자. 적금이든 뭐든. 정아야. 성훈이 제 어깨를 돌려 자기 쪽으로 향하게 하더니 눈을 똑바로 들여다봤어요. 장모님이 3년 동안 아프시면서 이 돈을 왜 남기셨겠어? 딸한테 쓰라고 남기신 거잖아. 네가 잘 쓰는 게 장모님 뜻 아니겠어. 그 말에 코끝이 찡했지만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었죠. 성훈 말이 맞았어요. 어머니는 늘 그러셨거든요. 정아야,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엄마는 그게 제일 좋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동네 중심 상권에 나온 15평짜리 매장을 계약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 본사와 가맹 계약을 마친 날부터 저희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초기 자본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인테리어 자재를 직접 도매상에서 떼어왔고 중고 거래 앱을 뒤져가며 쓸만한 테이블과 의자를 하나씩 골라 직접 차로 실어 날랐죠. 성훈아, 이 의자 다리 하나가 좀 흔들거리는데. 괜찮아. 내가 나사 박으면 돼. 이리 줘봐. 성훈은 회사 끝나고 오면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밤 10시까지 매장에서 망치질을 했어요. 저는 아침 7시부터 나와서 벽면 타일 줄눈을 닦고 화장실 배관에 낀 녹물을 솔로 벅벅 문질렀죠. 손톱 밑에 시멘트 가루가 껴서 며칠째 빠지지 않았지만 매장이 하루하루 모양을 갖춰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 힘든 줄을 몰랐습니다. 개업 첫날 손님은 딱 7명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그 7분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주문을 받았죠.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네, 손님. 혹시 얼음 많이 드시는 편이세요? 적게 드시는 편이세요? 그 손님은 잠깐 놀란 눈으로 저를 보더니 빙그레 웃으셨어요. 많이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바로 얼음 듬뿍 넣어드릴게요. 그때부터였어요.
저는 오시는 분마다 취향을 외우기 시작했죠. 샷 추가하시는 분, 시럽 빼달라는 분, 우유를 두유로 바꾸시는 분. 작은 수첩에 손님 특징과 메뉴를 빼곡하게 적어놓고 다음에 오시면 먼저 알아봐 드렸어요. 첫 6개월은 아르바이트생 없이 저희 부부 단둘이 매장을 돌렸습니다. 성우는 회사가 끝나면 곧장 달려와 마감 청소와 포스기 정산을 맡았고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문과 제조를 혼자 해냈어요. 하루 15시간을 서서 일하니까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손목이 뻐근해서 밤에 파스를 붙이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님이 늘기 시작했어요. 동네 맘카페에 저희 매장 이야기가 올라왔다는 걸 단골 손님한테 전해 들었을 때 저는 카운터 뒤에서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월 매출이 안정적으로 흑자를 찍기 시작하자 저는 오전과 주말을 맡아줄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2명을 정식으로 고용했어요. 이제 좀 숨통이 트이나 싶었죠. 그런데 그 숨통이 트인 틈으로 예상치 못한 사람이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신우이 유진이었어요. 유진은 성운의 여동생인데 1년 전쯤 무리하게 대출을 끼고 네일샵을 차렸다가 반년도 안 돼서 문을 닫은 뒤로 쭉 백수 상태였죠. 어느 날부터 유진이 매장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들어오자마자 카운터로 와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언니, 아이스 라떼 하나만. 언니네 커피가 제일 맛있어. 가족인데 커피 한 잔 정도야 하고 웃으며 내어줬어요. 그런데 그게 매일이 되더니 음료 한 잔이 2잔이 되고 거기에 케이크 한 조각이 붙고 머핀까지 추가됐죠. 결정적으로 신경이 쓰이기 시작한 건 유진이 매장에서 가장 넓은 4인석 소파 테이블을 아예 자기 자리처럼 점령한 뒤부터였습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화장품 파우치를 늘어놓고 충전기 선을 바닥까지 질질 끌며 하루 종일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어요. 저기요, 혹시 저 안쪽 자리 비어 있나요? 손님이 카운터에서 물을 때마다 저는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어야 했죠. 하루는 용기를 내서 유진에게 다가갔어요. 유진아, 미안한데 4인석은 손님들이 많이 찾는 자리라서 혹시 저쪽 2인석으로 옮겨줄 수 있을까? 유진은 노트북에서 눈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왜 오빠네 가게에서 오빠 동생이 앉지도 못해? 이게 가족한테 할 소리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녁 성훈한테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성훈은 다음날 퇴근하자마자 카페로 직행했어요. 유진이 여전히 4인석 소파에 떡하니 앉아 있는 걸 본 성훈이 동생 맞은편에 앉으며 입을 열었죠. 유진아. 오빠 왔어. 유진아, 이 가게는 형수가 피땀 흘려서 만든 거야. 네가 매일 와서 자리 차지하고 공짜로 먹고 마시면 장사에 방해가 된다는 거 모르지 않잖아. 유진은 빨대를 쭉 빨며 오빠를 올려다봤어요. 오빠, 나 요즘 힘든 거 알지? 가게 망해서 빚도 있고 갈 데도 없는데 가족이 이 정도도 못 봐줘. 그거랑 이거랑은 다른 얘기야. 당분간 카페 출입 좀 자제해라. 나도 정아한테 미안하다. 유진은 입꼬리를 실룩거리며 가방을 챙겨 일어났어요. 문 앞에서 한번 돌아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알았어, 오빠. 알았다고. 그 말투가 묘하게 찜찜했지만 저는 이제 좀 괜찮아지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순진한 착각이었는지 저는 일주일 뒤에야 알게 됐죠. 성훈이 유진에게 출입 자제를 통보한 지 정확히 일주일 뒤였어요. 오후 2시쯤 매장 문이 벌컥 열리더니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었어요. 뒤를 따라 여자 4명이 우르르 쏟아져 들어왔는데 하나같이 손에 명품 쇼핑백을 들고 선글라스를 머리 위에 올린 차림이었죠.
유진은 카운터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곧장 매장 안쪽으로 걸어가더니 진열대 냉장고를 열어젖혔어요. 얘들아, 여기 케이크 맛있어. 이거 먹어봐. 유진이 진열대에서 조각 케이크 5개를 꺼내 트레이에 올리는 걸 보고 저는 카운터에서 급히 걸어 나갔어요. 유진아, 잠깐. 그건 주문하고 결제를 해야. 언니, 내 친구들이야. 가족 카페에서 대접도 못해. 유진은 제 말을 잘라버리고는 친구들을 4인석 소파로 안내했어요. 거기 앉아있던 손님 2분이 눈치를 보며 자리를 옮기셨죠. 미영아, 뭐 마실래? 내가 시켜줄게. 유진이 카운터 쪽을 턱짓하며 말했어요. 언니, 여기 아이스 라떼 3잔이랑 녹차 프라페 2잔. 빨리 좀 부탁해요. 제가 사장인데 유진은 저를 마치 아르바이트생 부리듯 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줄 수는 없어서 일단 음료를 만들어 가져다 줬어요. 그런데 유진의 행동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수연아, 휴지 좀 더 갖다 달라고 해봐. 아, 그리고 언니한테 물 좀 리필해 달라 그래. 유진이 친구한테 시키고 그 친구가 카운터에 와서 저한테 전달하는 구조였어요. 마치 제가 유진의 개인 비서라도 되는 것처럼요. 주말반 아르바이트생 하은이가 접시를 들고 테이블로 가다가 제 옆을 지나며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사장님, 저 사람들 처음부터 결제를 안 할 것 같은데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일단 지켜보자고 하은이 어깨를 토닥였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유진과 친구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케이크 부스러기가 널브러져 있었고 음료 컵 5개가 뒹굴었죠. 저는 카운터에서 계산서를 뽑아들고 다가갔어요. 유진아, 오늘 주문한 거 정리했는데 케이크 5조각이랑 음료 5잔 합해서 78,000원이야. 유진은 가방끈을 어깨에 걸치며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언니, 그걸 가족한테 받아. 다음에 올게. 유진아, 다음이 아니라 지금 결제를 해줘야. 아, 진짜 왜 이래. 얘들아 가자. 유진은 친구들 등을 밀며 매장을 나가버렸고 친구들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빈 테이블 앞에 서서 계산서를 구겨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 주에 벌어졌죠. 유진이 또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번에는 6명이었습니다. 저번보다 더 당당하게 진열대를 열고 더 비싼 홀케이크까지 통째로 꺼내서 테이블에 올렸죠. 여기 사장 내 오빠야. 다 내 거나 마찬가지니까 편하게 먹어. 유진이 큰 소리로 말하자 친구들이 키득거리며 포크를 들었어요. 하은이가 제 앞으로 오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사장님, 저분이 방금 저한테 커피 쏟았다고 다시 만들어 오래요. 근데 쏟은 게 아니라 본인이 흔들다가 엎은 건데. 하은아, 괜찮아. 내가 처리할게. 저는 새 음료를 만들어서 테이블로 가져갔어요. 유진이 음료를 받아들더니 한 모금 마시고는 인상을 찌푸렸죠. 이거 맛이 왜 이래? 언니가 만들면 항상 이 모양이야. 아까 그 알바생한테 다시 시켜. 유진아, 같은 레시피로 만든 거야. 됐고, 아참. 하은이 맞지. 하은아, 내 가방 저쪽 소파에 놓고 와. 무거워서. 하은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제가 고개를 가로젓자 유진이 벌떡 일어나며 목소리를 높였죠. 야,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여기 내 오빠 가게 알바잖아. 사장 동생이면 너한테 사장이랑 마찬가지인 거 몰라. 매장 안에 있던 손님 5-6명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하은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죠. 사장님, 저 오늘 그만둘게요. 하은아, 잠깐만. 죄송해요. 더는 못하겠어요. 하은이는 앞치마를 벗어
카운터에 올려놓고 매장을 나가버렸습니다. 주말 영업을 책임지던 아이가 빠지면서 저는 혼자서 밀려드는 주문을 감당해야 했어요. 유진은 그 와중에도 친구들과 깔깔거리며 케이크를 먹었죠. 매장이 좀 한산해진 오후 4시쯤이었어요. 제가 재고를 확인하러 안쪽 창고에 들어갔는데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어서 2분도 안 돼 다시 나왔죠. 유진이 카운터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포스기 옆에 달린 금전함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열어놓은 상태였고 유진의 오른손에는 5만 원권 지폐 묶음이 들려 있었어요. 왼손으로는 자기 가방 지퍼를 벌려놓은 채였죠. 유진아. 제가 소리치자 유진이 움찔하며 몸을 돌렸어요. 하지만 돈을 내려놓지는 않았습니다. 아, 언니. 이거 잠깐 빌리려고. 오빠한테 말하면 되지 뭘 그래. 빌리는 게 아니잖아. 그건 매출금이야. 당장 내려놓아. 아, 진짜 유난이다. 가족끼리 이 정도 가지고. 유진은 태연하게 지폐를 자기 가방에 밀어넣으며 카운터를 빠져나가려 했어요. 저는 유진을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카운터 아래 모니터로 시선을 돌려 CCTV 녹화 파일을 확인했어요. 유진이 금전함을 열고 돈을 가방에 넣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저는 그 영상을 바로 저장해서 성훈 휴대전화로 전송했습니다. 20분 뒤 성훈이 회사에서 조퇴를 하고 택시를 타고 달려왔어요. 매장 문을 열고 들어온 성훈의 얼굴은 제가 결혼 후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죠. 광대뼈 아래 근육이 파르르 떨리고 목덜미까지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성훈은 소파에 앉아 친구와 통화하던 유진에게 다가가 테이블 위에 가방을 움켜쥐더니 매장 밖으로 내던졌어요. 오빠 뭐야? 일어나. 뭐? 일어나라고. 성훈이 유진의 팔목을 잡고 의자에서 끌어올렸어요. 유진이 버둥거렸지만 성훈은 놓지 않았죠. 그대로 매장 출입문까지 끌고 가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오빠, 진짜 이럴 거야. 나 오빠 동생이야. 동생이면 도둑질을 해도 돼. 당장 그 돈 내놔. 안 그러면 오늘 경찰에 신고한다. 도둑질이라니. 가족끼리 가불한 건데 뭘 그렇게까지 해. 유진은 바닥에 나뒹군 가방을 주워들며 되레 성훈을 손가락으로 찔렀어요. 매장 안팎으로 큰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안에 있던 손님 3분이 계산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기 시작했죠. 결국 그날 오후 영업은 사실상 끝이었습니다. 저는 엉망이 된 카운터를 수습하며 쏟아진 빨대통을 줍고 바닥에 번진 음료 자국을 걸레로 닦았어요. 성훈은 매장 구석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그날 밤 마감 정산을 하는데 제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시어머니 숙자였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17통, 20통, 25통. 숫자가 계속 올라갔어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포스기 정산 화면 위로 부재중 알림이 쌓이는 걸 지켜보면서 이제 이 싸움이 유진 선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직감했어요. 성훈이 매장 불을 끄며 제 옆에 섰어요. 전화 안 받아. 응. 내일 내가 처리할게. 성훈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포스기 불빛에 비친 성훈의 턱선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다음 날 낮 12시 점심 피크 시간이었어요. 카운터 앞에 대기줄이 6명까지 늘어서고 저는 음료 2잔을 동시에 만들며 정신없이 손을 움직이고 있었죠. 그때 매장 유리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숙자가 앞장서서 들어왔고 그 뒤를 유진이 바짝 붙어 따라왔어요. 숙자는 대기줄에 선 손님들 사이를 어깨로 밀치며 카운터까지 곧장 걸어왔죠. 어머니, 지금 영업 중이라서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숙자가 카운터를 손바닥으로 내리쳤어요. 탁 하는 소리에 대기하던 손님들이 일제히 움찔했습니다. 기다려. 내가 왜 기다려? 네 시어머니가 기다리라고 할 사람이야. 어머니, 손님들 계시니까 목소리 좀. 손님, 이 가게가 누구 돈으로 차린 건데 네가 나한테 손님 타령이야. 숙자는 카운터 옆으로 돌아서더니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했어요. 저는 몸으로 입구를 막으며 두 손을 앞으로 내밀었죠. 어머니, 카운터 안은 직원만 들어올 수 있어요. 밖에서 말씀해 주세요. 직원, 시어미가 직원보다 못해. 숙자가 제 팔을 뿌리치며 카운터 안쪽으로 한 발을 들이밀었을 때 매장 문이 다시 열리며 성운이 뛰어 들어왔어요. 제가 보낸 문자를 보고 회사에서 택시를 잡아탄 거였죠. 성운이 카운터 입구에 딱 서서 숙자의 앞을 막았어요. 엄마,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성운아, 비켜. 네 마누라가 시어미를 개 취급해. 개 취급은 누가 하는 건데. 영업 중인 가게에 와서 소리를 지르고 있잖아. 이 가게가 네 마누라 거야. 죽은 장모 돈으로 차린 거면 결국 우리 집 재산이야. 당장 유진이한테 넘겨. 숙자는 성운의 어깨 너머로 저를 가리키며 손가락을 흔들었어요. 야, 윤정아. 같은 식구끼리 네 거, 내 거가 어디 있어. 아가씨 명의로 해놔야 어머니가 안심하지. 저는 카운터 안에서 행주를 내려놓고 숙자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어머니, 이 가게는 제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가 남겨주신 돈으로 차린 거예요. 명예 이전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요구시고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법이 밥 먹여주냐? 가족한테 법 타령이야. 숙자의 목소리가 매장 전체를 울렸어요. 카운터 앞에 서 있던 손님 두 분이 고개를 숙이고 매장을 빠져나갔죠. 성운이 숙자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숙자가 뿌리쳤어요. 엄마, 여기서 나가. 할 말 있으면 집에서 하자. 집에서 하면 네가 들어. 안 듣잖아. 이 부류막심한 놈아. 숙자는 성운의 가슴팍을 두 손으로 밀쳤어요. 성운이 한 발 뒤로 밀려났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다시 앞을 막아섰죠. 그 순간 숙자가 갑자기 몸을 돌렸습니다. 매장 한가운데 손님들이 앉아있는 테이블 사이 통로 바닥에 그대로 대자로 드러누운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자식을 잘못 길러서 이 꼴이다. 숙자는 두 주먹으로 자기 가슴을 쾅쾅 치며 천장을 향해 통곡을 시작했어요. 매장 안에 있던 손님 7, 8명이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나 경악한 눈으로 바닥을 내려다봤죠. 세상에. 뭐야, 저 사람. 손님들의 수군거림이 매장을 채웠습니다. 저는 카운터에서 나와 숙자에게 다가갔어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바닥이 차가워요. 차가운 게 바닥이냐? 니네 속이 더 차갑지. 숙자는 제 손을 뿌리치고 더 크게 울부짖었어요. 유진은 바닥에 누운 어머니를 일으키기는커녕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카메라를 켰죠. 화면을 숙자 쪽으로 향한 채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다 찍고 있어. 오빠가 엄마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증거야. 유진은 카메라를 성운 쪽으로 돌리며 말했어요. 오빠 마누라한테 세뇌당해서 친엄마를 바닥에 내팽개치는 거 다 찍힌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 성운은 유진의 휴대전화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주머니에서 자기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켰죠. 엄마, 지금 안 나가면 112 누른다. 성운이 전화 화면에 손가락을 올렸어요. 숙자의 통곡 소리가 한 박자 멈췄죠. 뭐? 경찰을 불러. 네가 친엄마를 경찰에 넘겨. 영업 방해로 신고하는 거야. 이건 내 감정 문제가 아니라 법 문제야. 성운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숙자는 성운의 눈을 한참 올려다보더니
천천히 바닥에서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유진이 숙자의 팔을 잡아 부축했어요. 숙자는 옷에 묻은 먼지를 대충 털며 저를 노려봤죠. 좋아, 가줄게. 대신 서류하고 도장 준비해놔라. 이 가게 유진이 앞으로 넘기는 서류. 어머니, 못 알아들어. 서류 준비해 놓으라고. 숙자는 매장 문을 발로 차듯 열고 나갔어요. 유진이 뒤따르며 문 앞에서 멈추더니 저를 돌아봤죠. 언니, 똑똑하게 굴어. 안 그러면 더 힘들어져. 유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그 표정이 매장 유리문에 비친 채 사라졌습니다. 소란이 끝나자 매장에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남아있던 손님 한 분이 조용히 계산을 하고 나가셨고 나머지 테이블은 텅 비어 있었죠. 성우는 바닥에 흩어진 냅킨을 하나하나 집어 올렸어요. 쓰러진 의자를 바로 세우고 밀려난 테이블을 원래 자리로 밀어 넣었죠. 저는 카운터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성훈의 등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발견했어요. 성훈아. 응. 괜찮아. 괜찮지 않아. 성훈은 의자 등받이를 잡은 채 고개를 숙였어요. 저게 내 엄마고 내 동생이야. 내 가족이 내 가게 바닥에 드러누워서 행패를 부렸어. 내가 뭐라고 해야 돼. 저는 카운터를 나와 성훈 옆에 섰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성훈의 팔에 제 이마를 기대었죠. 그날 저녁 저는 매장 문을 평소보다 2시간 일찍 닫았어요. 집에 돌아온 저희 부부는 거실 바닥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성훈아, 나 하나만 물어볼게. 응? 저 사람들 앞으로도 계속 올 거지. 올 거야. 막을 수 있어. 못 막아. 엄마는 내 말 안 들어. 저는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이 손으로 새벽부터 커피를 내리고 바닥을 닦고 장부를 정리하며 지켜온 매장이었죠. 어머니가 남기신 돈으로 어머니 대신 제가 세상에 뿌리내린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법을 바꾸자. 성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방법을 바꾸자니? 저 사람들이 원하는 게 가게잖아. 그러면 가게를 줘. 뭐? 주는 척? 저는 성훈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봤어요. 울고불고 매달리면서 버티면 저 사람들한테 매번 당해. 그런데 웃으면서 네, 드릴게요 하면 어떻게 될까? 성훈이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계속해봐. 가게를 팔자. 지금이 제일 장사가 잘 되고 있으니까 권리금도 최대로 받을 수 있어. 저 사람들한테는 명예 넘기는 것처럼 시간을 끌고 그 사이에 새 주인 찾아서 깔끔하게 넘기는 거야. 성우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거실 바닥만 내려다봤어요. 그러더니 두 주먹을 무릎 위에서 꽉 쥐며 말했죠. 팔고 떠나자. 어디로? 아무도 모르는 대로. 엄마도 유진이도 못 찾는 대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새벽 2시까지 거실 바닥에 앉아서 계획을 짰어요. 성훈이 메모장을 펼쳐놓고 볼펜으로 순서를 적어 내려갔죠. 첫째, 가게를 넘겨받을 새 사장을 찾는다. 둘째, 엄마랑 유진이한테는 명예 넘기는 척 연기한다. 셋째, 모든 절차가 끝나면 이 동네를 완전히 뜬다. 새 사장은 아무나 안 돼. 저는 성훈이 적은 메모 위에 손가락을 짚었어요. 시어머니랑 유진이가 가게에 쳐들어올 게 뻔하잖아. 그때 밀리지 않을 사람이어야 해. 그건 부동산 중개인한테 말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 내일 아침에 바로 가볼게.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매장 문을 열기 전에 상가 전문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중개인은 50대 후반의 아저씨였는데 제 이야기를 듣더니 안경을 치켜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장님, 조건이 좀 특이하시네.
시세에 맞춰서 최대한 받되 현금으로 바로 치를 수 있는 분. 거기다 진상 손님한테 안 밀리는 성격까지. 네, 급하지만 대충 넘기고 싶지는 않아요. 매장 상태가 좋을 때 제대로 받고 넘기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마침 한 분 떠오르는 데가 있는데 연락 닿으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중개사무소를 나서며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돈 제가 반드시 지킬게요. 부동산에 발을 빼는 동시에 저희 부부는 세보금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성훈이 점심시간마다 휴대전화로 남쪽 해안 소도시의 아파트 매물을 검색했고 3일 만에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아파트를 하나 잡았어요. 계약금은 성훈이 회사 연차를 내고 혼자 내려가서 직접 치렀죠. 짐 정리도 시작했어요. 한꺼번에 이삿짐 트럭을 부르면 동네 사람 눈에 띌 수 있으니까 택배 상자에 조금씩 나눠 담아 며칠에 걸쳐 제 주소로 보냈죠. 옷가지, 이불, 그릇, 앨범 상자. 하루에 택배 2~3개씩 마치 인터넷 쇼핑한 반품을 보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요. 매장에서는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단골 손님들한테는 다음 주쯤 내부 리모델링이 있어서 며칠 쉴 수 있다고 미리 알려뒀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연기가 남아 있었죠. 매각 이틀째 저녁 성훈이 퇴근하고 곧장 숙자의 집으로 향했어요. 저는 집에서 성훈의 전화를 기다리며 거실을 서성였죠. 1시간쯤 지나서 성훈한테 전화가 왔어요. 끝났어. 어떻게 됐어? 일단 먹혔어. 성훈은 차 안에 앉아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앞에서 한참 고개 숙이고 있다가 말했어. 엄마, 정아를 설득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명예 이전 서류를 준비 중이니까 며칠만 더 기다려달라고. 시어머니가 뭐래. 처음에는 며칠이 뭐냐, 당장 내일 가져오라고 소리 질렀는데 내가 계속 아내를 달래는 중이라고 억지로 하면 오히려 역효과라고 했더니 결국 한 발 물러서더라고. 유진이가 더 문제야. 옆에서 오빠 잘 생각했다. 이러면서 벌써 카페 인테리어를 어떻게 바꿀지 얘기하더라. 성훈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 있었어요. 친어머니와 친동생 앞에서 거짓 항복 연기를 해야 했던 성훈의 마음이 어땠을지 저는 감히 가늠할 수가 없었죠. 성훈아, 고마워. 고마워하지 마.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어두운 거실에 한참 동안 앉아 있었어요. 이 연기가 끝나면 저희는 진짜로 이 동네를 떠나게 되는 거였죠. 다행히 숙자와 유진은 성훈의 연기에 완전히 넘어갔어요. 성훈이 다녀온 다음 날 유진이 매장에 오지 않았죠. 그 다음 날도요. 대신 유진이 자기 SNS에 올린 글을 아르바이트생이 보여줬는데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 준비 중. 곧 사장님 됩니다. 해시태그에는 카페 사장, 내 가게, 대박 기원 같은 단어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죠. 저는 그 화면을 보고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원래 계획대로 웃으면서 넘기는 거니까요.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은 지 닷새째 되는 날 중개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매수 희망하시는 분이 나타나셨어요. 유흥가 쪽에서 식당을 10년 넘게 하신 50대 부부인데 시설 일체를 그대로 넘겨받겠다고 하시네요. 자금도 현금으로 한 번에 가능하다고요. 만나볼 수 있을까요? 내일 오후에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시면 제가 자리를 만들어 놓을게요. 다음 날 오후 저는 중개사무소에서 새 매수자를 만났어요. 황만수, 오미숙 부부. 만수는 어깨가 떡 벌어진 체격의 목소리가 매장 끝까지 울릴 만큼 우렁찬 사람이었고
미숙은 키는 작지만 눈매가 날카롭고 말투가 칼칼한 여자였죠. 매장 상태는 어떤 편이에요? 만수가 계약서 초안을 넘기며 물었어요. 집기는 전부 사용 가능한 상태고요. 커피 머신이랑 냉장고도 관리를 잘 해놨어요. 단골 고객층도 탄탄한 편이라 인수하시면 바로 영업 가능하실 거예요. 권리금은 여기 적힌 금액 그대로예요. 시세보다 조금 낮게 잡았어요. 대신 빠르게 마무리하고 싶어서요. 만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숙을 쳐다봤어요. 미숙이 계약서를 한 장 한 장 꼼꼼하게 넘기더니 고개를 들었죠. 사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왜 이렇게 급히 파시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되는 매장을 이 가격에 내놓으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주변에 좀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매장에 가끔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는 편이에요. 인수하시면 그 부분은 각오를 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미숙이 코웃음을 치며 만수 팔짱을 꼈어요. 사장님, 우리가 어디서 장사했는 줄 아세요? 새벽 2시에 취객이 테이블 엎고 칼 들고 난리치는 데서 10년 넘게 버텼어요. 진상이 오면 대화로 안 되면 바로 112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건 걱정 마세요. 만수가 볼펜을 들어 계약서 서명란에 이름을 적기 시작했어요. 잔금까지 현금으로 한 번에 치겠습니다. 날짜 잡아주세요. 저는 만수가 서명하는 볼펜 끝을 바라보며 가슴속에서 무언가 풀려나가는 걸 느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만수 부부와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다음 날 아침, 제 통장에 계약금과 중도금이 입금됐어요. 휴대전화 알림을 확인한 순간 제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이제 남은 건 마지막 잔금과 인수인계 절차뿐이었습니다. 저는 매장으로 출근하자마자 포스기 시스템을 초기화하고 원두 납품 업체와 디저트 거래처에 밀린 대금을 하나씩 정산하기 시작했어요. 거래처 사장님들한테는 사정이 생겨서 매장을 넘기게 됐다고만 짧게 말씀드렸죠. 아이고, 사장님. 장사 잘 되시는데 왜 갑자기? 개인 사정이에요. 새로 오시는 분이 거래 이어가실 수 있도록 연락처 넘겨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텅 빈 카운터를 한 바퀴 둘러봤어요. 이 포스기 앞에서 수천 잔의 음료를 찍고 수천 번의 감사합니다를 말했던 자리였죠. 손때가 묻은 버튼 하나하나가 제 손가락 모양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커피 머신, 냉장고, 제빙기, 진열대. 고가 장비들은 철거하지 않고 전부 만수 부부 앞으로 넘기기로 했어요. 하나하나 사진을 찍어서 목록을 만들고 장비 상태와 관리 요령을 적은 메모지를 각 기기 위에 붙여놓았죠. 새 주인이 헤매지 않도록 제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성의였어요. 성우는 성운대로 움직였습니다. 빌라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전세 만기 전이지만 사정을 설명하고 보증금을 일찍 돌려받기로 합의했어요. 집주인분이 다행히 좋은 분이셔서 다음 세입자를 빨리 구해보겠다며 흔쾌히 수락해 주셨죠. 보증금 돌아오면 바로 새 계좌로 옮겨놓을게. 성운이 퇴근길에 전화로 말했어요. 응, 나도 거래처 정산 거의 끝났어. 이번 주 금요일이면 다 마무리될 것 같아. 금요일? 응, 만수 사장님이 잔금도 금요일에 치르겠다고 하셨거든. 금요일이 왔습니다. 오후 2시 저는 은행 앱을 열어 만수 부부가 보낸 잔금 입금 내역을 확인했어요. 금액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눈으로 2번, 3번 확인한 뒤에야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죠. 그 발로 건물주를 만나러 갔어요. 임대차 계약을 만수 부부 앞으로 넘기는 서류에 도장을 찍고 건물주 서명까지 받아냈죠. 새로 오시는 분이 경험 많은 분이라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건물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봉투에 넣었어요. 오후 4시 저는 관할 세무서로 달려갔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폐업 신고서를 작성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반납했어요. 직원이 접수 도장을 탁 찍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이 도장 소리 하나로 제 이름 석자와 이 카페 사이의 모든 법적 연결고리가 끊어진 거였습니다. 세무서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한 오후의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어머니, 저 다 끝냈어요. 속으로 그 한마디를 되뇌고 매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 7시 매장 앞에 숙자와 유진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숙자는 검은색 가죽 핸드백을 팔에 걸고 입술을 꾹 다문 채 매장 간판을 올려다보고 있었고, 유진은 새로 산 듯한 하얀색 블라우스에 머리를 말아 올린 차림이었죠. 마치 오늘이 자기 매장 개업식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왔어요, 어머니. 저는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이 미소를 짓기 위해 매장 화장실 거울 앞에서 3번이나 연습했다는 건 아무도 모르죠. 됐고, 서류 가져왔어. 숙자가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네, 어머니. 저는 주머니에서 포스기 금고 열쇠와 창고 여분 열쇠를 꺼냈어요. 2개의 열쇠가 달랑달랑 부딪히며 작은 금소금을 냈죠. 여기요, 금고 열쇠랑 창고 열쇠예요. 유진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손을 벌렸어요. 저는 유진의 손바닥 위에 열쇠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유진아,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는 0이야. 숫자 0 4번. 0. 알겠어, 언니. 유진은 열쇠를 꽉 움켜쥐며 눈이 반달처럼 휘었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유진이가 다 가져요. 내일 아침부터 출근해서 사장님 하시면 돼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올 때 목구멍 안쪽이 뻑뻑했지만 표정은 흐트러뜨리지 않았죠. 숙자가 팔짱을 낀 채 저를 위에서 아래로 훑어봤어요. 처음부터 이럴 것이지. 뭘 그리 오래 고집을 피웠어. 시어머니 말이면 한 번에 알아들어야지. 네, 어머니. 유진아, 가자. 내일 아침에 올 거니까 오늘은 푹 자. 유진은 열쇠를 블라우스 주머니에 넣고 숙자의 팔에 매달렸어요. 엄마, 나 내일 친구들 불러도 되지? 가오픈 파티 하려고. 그럼 네 가게인데 네 맘대로 해야지. 두 사람은 승자의 여유를 가득 머금은 걸음걸이로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매장 벽에 등을 기댔죠. 5분 뒤 검은색 SUV 한 대가 매장 앞에 멈췄어요. 만수 부부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사장님, 다 끝나셨어요. 만수가 조수석 문을 닫으며 물었어요. 네, 다 끝났어요. 열쇠는 여기 있고요. 저는 만수에게 매장 마스터키를 건네며 말했어요. 도어락 비밀번호를 오늘 안으로 꼭 바꿔주세요. 지금 당장이요. 알겠습니다. 미숙이 매장 안으로 들어가며 도어락 패널을 살펴봤어요. 번호 변경은 제가 할게요. 사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미숙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매장을 돌아봤어요. 카운터 위에 제가 쓰던 앞치마가 접혀 있었죠. 그걸 집어들까 말까 잠깐 고민하다가 그대로 두고 돌아섰습니다. 매장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등 뒤로 들으며 걸었어요. 이 골목을 걷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었죠. 밤 11시 저희 부부는 텅 빈 빌라 거실에 서 있었어요. 며칠에 걸쳐 택배로 보내고 콜밴으로 실어 나른 덕에 남은 짐이라곤 캐리어 2개와 외투 몇 벌뿐이었죠. 성훈이 캐리어를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돌아와 현관문 앞에 섰어요. 진짜 가는 거다. 응. 돌아올 일 없지. 없어. 성훈이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유심 트레이를 열고 칩을 빼내더니 손가락 2개로 딱 꺾어 부러뜨렸죠. 저도 같은 동작을 따라 했어요. 부러진 유심 2조각을 현관 앞 쓰레기통에 나란히 떨어뜨렸습니다. 성훈이 운전석에, 제가 조수석에 탔어요. 시동을 걸자 계기판 불빛이 어둠 속에서 파랗게 떠올랐죠. 저는 사이드미러에 비치는 빌라 건물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보험금을 받아들고 이 동네에 처음 발을 디뎠던 날이 떠올랐죠. 그때는 희망뿐이었는데 떠나는 지금은 희망 위에 단단한 각오가 한 겹 더 쌓여 있었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로 접어들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차창을 스치며 지나갔죠. 저는 고개를 돌려 성훈을 봤어요. 성훈은 앞만 보고 운전하고 있었는데 핸들을 잡은 손등에 힘줄이 볼록하게 솟아 있었죠. 성훈아. 응. 내일이면 저 사람들이 가게 문 앞에 서 있을 거야. 알아. 그때 우리는 바다 보고 있을 거야. 성훈이 처음으로 입꼬리를 올렸어요. 저도 따라 웃었죠. 차는 어둠 속 고속도로를 타고 남쪽을 향해 달렸습니다. 저희 부부가 새 아파트에 도착한 건 새벽 4시였어요. 짐도 풀지 않고 거실 바닥에 나란히 누워 잠이 들었죠. 그리고 그 아침 저희가 떠나온 동네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벌어지고 있었을 거예요. 아침 10시. 유진은 전날 인계받은 창고 열쇠를 블라우스 주머니에서 꺼내 만지작거리며 카페 앞에 도착했을 거예요. 친구 3명을 양옆에 거느리고 뒤에는 숙자가 팔짱을 낀 채 따라오고 있었겠죠. 얘들아, 여기가 내 가게야. 오늘 가오픈이니까 맘껏 먹어. 유진은 친구들을 돌아보며 어깨를 으쓱했을 거예요. 도어락 앞에 선 유진이 비밀번호 0을 눌렀겠죠.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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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그리고 틀렸다는 오류음이 울렸을 거예요. 뭐야. 유진은 다시 0을 눌렀을 거예요. 같은 오류음. 또 눌렀을 거예요. 또 오류음. 엄마, 비밀번호가 안 먹혀. 뭐? 어제 0이라고 했잖아. 제대로 눌러봐. 숙자가 유진을 밀치고 직접 도어락 버튼을 눌렀겠죠. 손가락에 힘을 줘서 하나하나 또박또박.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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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오류음. 이게 왜 안 열려? 고장났나? 숙자가 도어락을 잡고 흔들었을 거예요. 유진의 친구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한 발씩 뒤로 물러섰겠죠. 오빠한테 전화해 볼게. 유진이 휴대전화를 꺼내 성훈의 번호를 눌렀을 거예요. 신호가 가지 않았겠죠. 없는 번호라는 기계음만 흘러나왔을 거예요. 오빠 전화가 안 돼. 없는 번호래. 뭐? 없는 번호가 뭔 소리야? 숙자가 자기 휴대전화를 꺼내 성훈의 번호를 눌렀겠죠. 같은 기계음. 제 번호를 눌렀겠죠. 또 같은 기계음. 윤정아, 2년이. 숙자가 도어락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쳤을 거예요. 그때 매장 안쪽에서 인기척이 났겠죠. 잠금 해제 소리와 함께 출입문이 안에서 벌컥 열렸을 거예요. 문 앞에 선 사람은 유진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였을 거예요. 어깨가 떡 벌어지고 목이 굵고 눈매가 사나운 50대 남자. 황만수였죠. 뭐야, 이 사람들. 남의 가게 문을 왜 부숴? 만수가 문틀에 팔을 기대고 서서 위에서 내려다봤을 거예요. 그 우렁찬 목소리에 유진의 친구들이 뒷걸음질을 쳤겠죠. 남의 가게요. 여기 우리 오빠 가게인데 당신이 누구예요? 유진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한 발짝도 앞으로 나서지는 못했을 거예요. 오빠 가게. 무슨 오빠? 만수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겠죠. 여기는 어제부터 내 가게야. 돈 주고 사고 서류 다 끝났어. 사장이 나한테 넘긴 거라고. 거짓말. 우리 오빠가 어제 저한테 열쇠 줬는데요.
숙자가 만수를 밀치고 매장 안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카운터 안에서 재료 손질을 하고 있던 미숙이 고개를 들었겠죠. 어머, 이 아줌마가 남의 가게에 왜 이래? 미숙이 손에 쥔 칼을 도마에 내려놓고 카운터 밖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카운터 서랍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숙자 눈앞에 펼쳤겠죠. 여기, 이거 어제 날짜로 된 서류야. 이 매장 임대차 계약이 우리 이름으로 다 넘어와 있고 사업자 등록도 새로 했어. 글자 읽을 줄 알면 직접 확인해봐. 숙자가 서류를 낚아챘겠죠.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을 거예요. 서류 곳곳에 찍힌 황만수, 오미숙이라는 낯선 이름. 윤정아라는 세 글자는 어디에도 없었겠죠. 유진은 서류를 어깨 너머로 들여다보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을 거예요. 뭐야, 이게 언니가 오빠가. 거짓말이야. 이건 가짜야. 숙자가 서류를 양손으로 움켜쥐고 찢으려 했겠죠. 미숙이 숙자의 손목을 탁 쳐냈을 거예요. 이 아줌마가 어디서 남의 서류에 손을 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 미숙이 카운터 구석에 세워둔 대걸레 자루를 집어들었겠죠. 자루 끝으로 바닥을 쾅 내리치자 매장 안에 둔탁한 소리가 울렸을 거예요. 한 번 더 손대봐. 가만 안 있어. 미숙의 눈이 숙자를 정면으로 쏘아봤겠죠. 숙자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을 거예요. 유진의 친구들은 이미 매장 밖으로 도망치고 있었겠죠. 나 먼저 갈게, 유진아. 나도 미안, 나 빠질게. 유진아, 연락해. 1명, 2명, 3명. 친구들이 전부 사라졌을 거예요. 유진이 바닥에 앉은 채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었겠죠. 성운의 번호를 다시 눌렀을 거예요. 없는 번호입니다. 또 눌렀을 거예요. 없는 번호입니다. 또 없는 번호입니다. 유진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겠죠. 만수가 팔짱을 낀 채 숙자와 유진을 번갈아 봤을 거예요. 어제 이전 사장이 귀띔했던 말이 떠올랐겠죠. 억지를 부리는 진상들이 올 수 있다. 바로 이 사람들이구나. 만수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112를 눌렀을 거예요. 여보세요, 경찰이요. 여기 가게인데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서류 찢으려 하고 행패 부리고 있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숙자가 만수에게 달려들었겠죠. 경찰, 네가 경찰을 불러. 여긴 내 아들 가게라고. 아줌마 아들 가게가 아니라 내 가게야. 서류가 눈앞에 있는데 뭘 우겨. 만수가 숙자의 어깨를 한 손으로 밀어 제지했겠죠. 매장 안에는 숙자의 고함 소리와 유진의 흐느낌이 뒤엉켜 울려 퍼졌을 거예요. 만수의 신고를 받고 5분도 안 돼서 경찰차 한 대가 매장 앞에 멈췄을 거예요. 경찰관 2명이 차에서 내려 매장 안으로 들어왔겠죠. 신고자가 누구십니까? 접니다. 여기 제 가게인데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와서 문 부수려 하고 서류 찢으려 하고 난리예요. 만수가 카운터 위에 펼쳐놓은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을 거예요. 경찰관 1명이 서류를 집어들고 한 장씩 확인했겠죠.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 전부 어제 날짜로 황만수, 오미숙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을 거예요. 서류상으로는 이 매장이 신고자분 명의가 맞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숙자와 유진을 돌아봤겠죠. 두 분은 이 매장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관계요. 여기 원래 우리 아들 마누라가 하던 가게예요. 어제 우리한테 넘기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주인이라고 우기는 거라고요. 숙자가 경찰관 앞으로 바짝 다가서며 손가락으로 만수를 가리켰을 거예요. 어머니, 일단 흥분을 가라앉히시고요. 명의 이전 서류나 계약서 같은 거 갖고 계신 게 있으세요? 서류가 어디 있어?
어제 열쇠 받았다고. 열쇠요. 열쇠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경찰관이 동료와 눈짓을 교환했겠죠. 현재 이 매장의 적법한 소유권은 신고자분에게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두 분은 타인의 사업장에 무단으로 들어오신 거라서요. 신분증 보여주시고 일단 밖으로 나가주셔야 합니다. 밖으로 나가. 내가 왜 나가? 여긴 내 아들 가게라니까. 숙자가 바닥에 발을 쾅 구르며 버텼을 거예요. 어머니,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매장은 법적으로 저분 소유입니다. 퇴거에 응해주시지 않으면 저희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치? 나한테 조치를 취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숙자가 경찰관의 가슴팍을 두 손으로 밀쳤을 거예요. 경찰관이 한 발 뒤로 밀려나며 균형을 잡았겠죠. 어머니, 지금 공무 중인 경찰관을 밀치시면 안 됩니다. 밀치면 어쩔 건데. 이게 나라야, 나라가. 도둑놈이 주인 행세를 하는데 경찰은 뭘 하는 거야? 숙자가 다시 경찰관에게 달려들었을 거예요. 이번에는 밀치는 정도가 아니었겠죠. 경찰관의 제복깃을 양손으로 움켜쥐고 잡아당겼을 거예요. 찢어지는 소리가 매장 안에 울렸겠죠. 어머니, 그만하세요. 경찰관이 숙자의 손을 떼어내려 했지만 숙자가 이를 악물고 매달렸을 거예요. 그러더니 경찰관의 팔뚝에 고개를 파묻고 이빨로 세게 깨물었겠죠. 으악! 경찰관이 고통에 비명을 질렀을 거예요. 팔뚝에 이빨 자국이 시뻘겋게 찍혔겠죠. 동료 경찰관이 즉시 무전기를 들었을 거예요. 본부 공무집행방해 발생. 현장 지원 요청합니다. 숙자를 밀어내고 한 발 물러선 경찰관이 찢어진 제복 소매를 내려다보며 말했겠죠. 이숙자 씨, 지금부터 당신에게 알려드립니다. 당신은 타인의 사업장에 무단으로 들어와 영업을 방해하고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됩니다. 당신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허리춤에서 수갑을 꺼내 숙자의 오른쪽 손목에 채웠을 거예요. 찰칵하는 금속 소리가 매장 전체에 울렸겠죠. 이게 무슨 짓이야? 나라고. 숙자가 몸부림을 쳤지만 경찰관이 왼쪽 손목까지 잡아 뒤로 꺾어 수갑을 완전히 잠갔을 거예요.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유진이 그 광경을 보고 벌떡 일어났겠죠. 엄마한테 왜 이래요? 김유진 씨도 함께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타인의 사업장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영업을 방해한 건 같은 상황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저는 그냥 제 가게인 줄 알고 온 건데. 그건 지구대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은 동행해 주세요. 경찰관이 유진의 양팔을 잡았을 거예요. 유진이 버둥거렸지만 경찰관의 손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겠죠. 만수가 매장 문을 활짝 열어줬을 거예요. 매장 밖에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를 듣고 몰려든 동네 사람들이 빼곡하게 서 있었겠죠. 골목 양쪽에서 가게를 하는 상인들, 아침 산책을 나온 주민들, 유모차를 끌던 엄마들까지. 수갑이 채워진 숙자가 매장 밖으로 끌려 나왔을 거예요. 숙자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얼굴을 덮고 있었고 제복을 찢을 때 묻은 먼지가 옷 곳곳에 배어 있었겠죠. 유진이 그 뒤를 따라 나왔을 거예요. 양팔이 경찰관에게 잡힌 채로. 어머, 저 사람 김유진이 아니야. 맞아. 네일샵 하다가 망한 그 사람. 저기 어머니는 왜 수갑을 차고 있어? 세상에 무슨 일이래. 수군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겠죠. 유진은 고개를 숙이려 했지만 이미 늦었을 거예요. 아는 얼굴들이 자기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겠죠. 경찰관이 경찰차 뒷문을 열었을 거예요. 숙자가 뒷좌석에 밀려 들어갔겠죠. 수갑 찬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숙자의 입에서
흐느낌이 새어나왔을 거예요. 성훈아, 성훈이 불러줘. 우리 아들 불러줘. 유진이 숙자 옆에 구겨지듯 앉으며 휴대전화를 꺼냈겠죠. 경찰관이 출발하기 전 마지막으로 전화 한 통은 허용해줬을 거예요. 유진이 떨리는 손으로 성훈의 번호를 눌렀겠죠. 없는 번호입니다. 제 번호를 눌렀겠죠. 없는 번호입니다.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을 거예요. 오빠, 오빠 전화 좀 받아, 제발. 경찰관이 뒷문을 닫았을 거예요. 경찰차가 시동을 걸고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겠죠. 구경하던 사람들이 차가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지켜봤을 거예요. 지구대 유치장. 차가운 철창 안에 나란히 앉은 숙자와 유진이 있었겠죠. 숙자는 콘크리트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을 거예요. 유진은 철창 구석에 등을 기대고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겠죠. 엄마, 오빠한테 전화가 안 돼. 언니한테도 안 돼. 둘 다 번호가 없대. 엄마, 오빠가 번호를 바꾼 거야. 우리한테 안 알리고. 숙자가 무릎에 묻은 얼굴을 들었을 거예요. 눈두덩이 부어오르고 코끝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겠죠. 그럴 리가 없어. 성훈이가 엄마한테 그럴 리가 없어. 엄마, 오빠가 우리 버린 거야. 가게도 팔고 번호도 바꾸고 어디론가 가버린 거라고. 닥쳐. 그런 소리 하지 마. 숙자가 유진의 어깨를 밀쳤을 거예요. 유진이 철창 벽에 부딪히며 입술을 깨물었겠죠. 철창 밖에서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고 있었을 거예요. 숙자가 다시 바닥에 주저앉으며 가슴을 두 주먹으로 쾅쾅 쳤겠죠.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자식을 잘못 키워서 이 꼴이야. 유진은 아무 말 없이 벽에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봤을 거예요. 천장의 형광등이 미세하게 깜빡이고 있었겠죠. 어제 블라우스 주머니에 넣었던 열쇠는 아직 유진의 주머니 안에 있었을 거예요. 아무 문도 열지 못하는 쓸모없는 쇳덩이가 되어버린 채로 저희가 새 아파트에서 맞이한 첫 아침이었어요. 거실 커튼 사이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고 어디선가 갈매기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저는 이불 위에서 눈을 뜨고 천장을 한참 올려다봤어요. 낯선 천장이었지만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가 났어요. 일어나서 거실로 나가니 성훈이 드리퍼 위에 천천히 물을 붓고 있었죠. 어제 밤늦게 도착해서 짐도 못 풀었는데 캐리어 옆주머니에 챙겨 넣어둔 원두 한 봉지를 꺼내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일어났어. 응. 커피 향 때문에 잠이 깼어. 카페 하던 버릇이 안 빠져서 아침에 눈 뜨면 일단 커피부터 내리게 돼. 성훈이 머그잔 2개에 커피를 나눠 따르며 웃었어요. 저는 잔을 받아들고 거실 창가로 걸어갔죠. 커튼을 젖히자 바다가 보였어요. 아파트 12번째 층에서 내려다본 바다는 아침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부서지고 있었죠. 수평선 끝까지 아무것도 가로막는 게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도, 유진의 뻔뻔한 얼굴도, 매장 바닥에 드러누운 사람의 통곡 소리도 여기까지는 닿지 못했습니다. 성훈아, 바다 좀 봐. 응, 봐. 성훈이 제 옆에 서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둘 다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가는 걸 지켜봤죠. 어제 새로 산 휴대전화 개통됐지. 응, 아까 확인해봤어. 저는 소파에 앉아 새 휴대전화로 은행 앱을 열었어요. 로그인을 하고 잠고 화면을 띄웠죠. 숫자를 보는 순간 손가락이 멈췄어요. 친정어머니의 사망보험금 1억 5천. 거기에 카페 권리금이 더해지고 전세 보증금 반환액까지 합쳐져서 통장에 찍힌 숫자는 처음 카페를 시작할 때의 거의 2배였죠. 어머니가 남기신 씨앗이 줄지 않고 오히려 자라나 있었어요.
저는 휴대전화 화면을 성훈에게 보여줬어요. 성훈은 숫자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제 옆에 앉았죠. 정아야. 응. 이 돈으로 급하게 뭔가 하지 말자. 응. 천천히 알아보자. 우리 둘이 감당할 수 있는 작은 거. 로스터리 카페 같은 거. 이번에는 아무도 빼앗으러 못 오는 데서. 성훈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저는 성훈의 가슴에 이마를 기대고 눈을 감았죠. 지난 몇 달이 머릿속에 필름처럼 지나갔어요. 유진이 포스기에서 돈을 훔치던 손, 숙자가 매장 바닥에 드러누워 가슴을 치던 모습, 서류 도장 준비에 놓으라고 으름장 놓던 목소리. 그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다가 파도 소리에 씻기듯 흐려졌어요. 성훈아. 응. 시어머니랑 유진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모르겠어. 성훈은 짧게 대답하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창밖을 보는 성훈의 눈에는 아무런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죠. 엄마가 날 어떻게 키웠는지, 유진이가 나한테 뭔 짓을 했는지, 그건 내가 평생 안고 갈 거야. 근데 이제 거기에 끌려다니지는 않을 거야. 후회 안 해. 안 해. 내 가족은 너야. 성훈이 제 손등을 가만히 쓸었어요. 저는 그 손길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댁의 탐욕이 저희 부부를 갈라놓을 수도 있었어요. 성훈이 피부치 편을 들었다면 저는 가게도 돈도 남편도 전부 잃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훈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 편이었죠. 어머니와 동생의 폐악질 앞에서 흔들리기는커녕 직접 작전을 짜고 거짓 연기까지 해가며 저와 함께 탈출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베란다 문을 열었어요. 바닷바람이 거실로 밀려 들어왔죠. 커튼이 크게 흔들리며 펄럭였고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눈앞에 펼쳐진 바다 위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파도가 부서질 때마다 수면 위에서 빛이 반짝반짝 튀어올랐죠. 어릴 때 어머니가 손을 잡고 데려가 주셨던 바닷가가 문득 떠올랐어요. 정아야, 엄마가 지켜줄게. 그때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바람결에 실려오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입술을 움직였어요. 소리는 바람에 섞여 파도 쪽으로 날아갔죠. 어머니가 남겨주신 거 제가 다 지켰어요. 한 푼도 빼앗기지 않았어요. 목이 메어왔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울 일은 다 지나갔으니까요. 이제 진짜 제 인생 살게요. 흔들리지 않고 누구한테도 쫓기지 않고 제 발로 서서 살게요. 바람이 한번 크게 불었어요.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었다가 흩어졌죠. 성훈이 베란다로 나와 제 옆에 섰어요. 아무 말 없이 나란히 바다를 내려다봤죠. 파도는 쉬지 않고 밀려왔다가 빠져나갔어요. 햇살이 수면 위에서 부서지며 눈이 부시게 반짝였죠.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어요. 짭조름한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면서 몸 안에 쌓여있던 무거운 것들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죠. 여기가 저희의 새 시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친정어머니가 목숨으로 남겨주신 돈을 지키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온몸을 갈아 넣었던 정아 씨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남의 땀을 빼앗으려 했던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결국 자기들이 파놓은 탐욕의 구덩이에 스스로 빠져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서 밤을 보내야 했죠. 없는 번호라는 기계음만 울리는 전화기를 붙잡고 울던 그 모습, 솔직히 속이 좀 시원하셨나요? 세상에 공짜는 없고 남의 것을 탐하면 결국 자기가 가진 것마저 잃게 된다는 걸 오늘 사연이 다시 한번 보여준 것 같습니다. 바닷바람 맞으며 새 출발을 시작한 정아 씨 부부가 앞으로는 아무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도 정아 씨에게 따뜻한 응원 한마디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